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6.1 지방선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참패, 호남에서는 무소속 돌풍이라는 선거 결과는 앞으로 지역 정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논란과 시사점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승용 킹핀 리서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기영 세한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판진 초당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6.1 지방선거 각 패널 분들의 감상평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각 언론들이 오늘 아침 일찍이 쏟아내는 그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참패 그리고 호남에서는 무소속의 돌풍 이런 걸로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께서는 이번 선거 총지휘하시면서 어떤 소감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저희 전남 지역 지역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민심 제대로 저희가 잊고 그다음에 정말로 반성하고 더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것을 극복을 하고 지역민들께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5년 후 대선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초석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선거 전에 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1개 지역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지역에서 무소속한테 내줬고요. 특히 이 전남 지역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목포에서 또 그리고 순천에서 내준 것은 뼈아프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뼈아프다. 예, 예상한 결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순천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목포는 좀 당초 접전을 펼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상당히 허무하게 저희가 무너졌고 또 영광과 광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두 곳도 무너져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승용 대표님, 지금 쭉 이렇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추이들, 그다음에 민심의 동향들 이렇게 쭉 모니터해 오시면서 이런 결과 예상하셨나요?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충격에 둔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판세를 본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2대5,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죠.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5대2, 여기도 이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는 것 같고요. 호남은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지역의 경우는 제가 8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8의 법칙이요? 8년 전 선거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8곳에서 당선이 됐고요. 4년 전 선거에서도 무소속 5곳, 민평당 3곳에서 공교롭게도 8곳에서 이제 비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7곳, 그중에 이제 강진은 무공천 지역이어서 이걸 순수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건 일단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과연 호남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신뢰,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 최저 낮은 투표율에서 나타났듯이 결국은 대안 세력, 호남 유권자들의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지위가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성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자꾸 언론에서 보면 패배했다, 참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전남 그리고 광주 전북의 유권자들이 외면했다. 그게 적절한 표현 같아요. 외면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는데
그 전남 같은 경우는 58.5%로 상대적으로 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광주가 37.7%, 전북이 48.7%로 역대급 최저거든요. 예. 그 말은 전남같이 무소속들이 약진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곳은 그래도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광주나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당을 외면한 거예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판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참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고된 그런 결과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20%대 득표율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화했었고요. 근데 결과는 20%가 되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30% 득표율을 하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과거와 비슷한 그런 득표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장 선거 결과에서는 6곳에서 무소속이 당선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이런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이번에 좀 잘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좀 확장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들었는데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피해 가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호남 선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전남 도당위원장 입장으로는 이번 선거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휘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우선 기초자치단체장, 네. 시장 군수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개혁성을 염두에 두고 또 어느 지역은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적절하게 좀 배합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위나 광역단체, 특히 기초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은 네. 청년 여성들을 좀 대거 공천해서 이제 청년 여성들이 좀 우리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전남 도 차원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을 좀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대거 이번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 같은 경우는 약 26% 정도 여성을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도 약 15.2%.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많은 공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평가는 지역민들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 지방자치제의 꽃이 지금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 있는데 네. 실제로는 기초 단위에서 민주당이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가 뭐 많이 홍보가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언론에서 그것을 예, 물론 이제 그것을 기초 단체장에 얘기하니까. 예. 언론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라든가 여성 공천을 할 때 절차는 정당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기초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이 기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른바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유례 없이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 과정에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자 아까 성공 사례로 말씀하신 청년과 여성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들은 여전히 나왔었거든요. 비례대표 기초의원들
광역원들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네네. 청년이나 여성의 이 정치적 자원이 없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특히 없다. 예. 그래서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외곽에 있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주는 광주 시권에가 있으니까 네.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 광양, 여수, 순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비례대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가나다 2인이나 3인 선거구 이상 지역 같은 경우는 1번의 가를 될 수 있으면 청년이나 여성을 좀 배치해서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또 이 공간에서도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또 중앙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유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순위를 놓고 서로 이견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을 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여성을 공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각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먼저 그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 지역구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공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원칙이 없었다. 뭐 그렇게도 지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이 예. 됩니까? 네. 뭐 좋은 말로는 융통성 있는 공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이 부분에서 공천 그리고 경선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사 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던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그 당의 위원장들의 좋은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절대 그렇게 완성되는 건 아니다. 제도와 절차와 시스템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민주당이 변명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담보한 어떤 그 시스템 공천 이 부분의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주민들이 그리고 유권자들이 다시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도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판진 교수님 입장은 예,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반발, 평가, 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의 어떤 유무, 그리고 공천 시스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뭐 7대에도 있었고 6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번에 가장 그 공천 과정에서 많은 어떤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 기초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또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지역위원장들에 의한 지역위원장들을 위한 공천이었다. 사실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정치인들 뽑는 데서 주인은 우리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생각,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면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뭐 청년 후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공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이와 같은 공천 시스템은 민주당 당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당규를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공천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의 부족, 이 부분이 좀 가장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번 선거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요구해가지고 당헌 당규의 그런 부분들을 모든 정당들이 다 갖추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그 김승남 위원장께서는 자원이 없어서 시스템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심사해야 될 대상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형식은 맞췄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판지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시스템 공천마저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공정했느냐. 그리고 내용 면에서 충실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것 권리당원 같은데 부분에서 네. 지역위원장들이 입김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관찰해 보신 부분으로 오승용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호남 선거 전략 중에 이제 시스템 공천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금 가장 절차상 문제가 가장 격렬했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다른 방송에서 워낙 가혹하게 제가 많이 비판을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까지 김성남 위원장님하고 했던 사이인데 또 면전에서 비판하기는 그런 것 네. 같고요. 일단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민주당에 도입되게 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표 시절 공천 혁신의 일환으로서 시스템 공천이 도입이 됐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권리당원 50%, 그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이제 개파 공천 이런 거 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정치에는 무대 위에 드러난 부분, 게임이 권투에 비유하자면 링 위에서 게임이 벌어지는데 링 위에서 벌어진 게임의 룰은 50대 50으로 투명하게 이제 확립이 됐고 모두가 다 그걸 수용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전남도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링 위에 선수가 오르기 전에 선수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잣대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비판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공천 배제 과정, 목포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고 또 장성도 그렇고 몇 개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제되지 않고 또 심사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 4인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 이 사람들이 결국 링 위에 오를 선수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인데 이들에게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고 시스템 공천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첨언을 한번 예. 하자면 지금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그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5석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63석을 가지고 왔는데 네. 호남이 그 중에 31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우리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의 아직도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여기가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텃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이 저는 부족한 게 아니고 좋은 자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무소속 돌풍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무소속이 진도 군수 선거 출마 당선된 김희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반발해서 탈당했거나 아니면 컷오프돼서 나온 무소속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반발해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정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자원은 그만큼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예. 그 물론 이제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들에 대한 자원은 충분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성 정치 기초 단위에서 도시 특히 목포나 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년들의 여성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데 이제 시군 단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헌 당규를 놓고 보면은 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또 거기에서 각 선거 때마다 세부 지침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월 9일 전당대회에 치중을 하면서 이 뭡니까 그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준비 기간이 중앙당에서 너무 취약했다. 사무총장이 여러 번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 세부 지침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시스템 공천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 특히 다범죄 경력, 범죄 경력들 중에서도 우리 당에 보면은 원천 배제 대상이 있고 네. 배제 대상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배제 대상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이게 이 경제 활동, 젊었을 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게 저질러진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또 구분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검사 출신들이 세 분, 네 분인가요? 네.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그 판결문을 전부 들여다보고 검증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범죄 경력이 다범죄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갖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전북도지부 같은 경우는 도당 같은 경우는 조금 강화를 시켰고 네. 우리 전남 도당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를 시켰고 4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한 서로의 잡음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범죄 경력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판결된 경력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정당에서 그 저희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은 예. 벌금 10만 원부터 예. 뭐 실형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뭐 다범죄가 있는 분들은 뭐 20몇 개까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그 자원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원이 이렇게 많은 호남에서 그 다범죄 경력, 그 다음에 그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경력자들이 그 공천 과정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또 후보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천 신청을 한 분들 보면은 네. 이 또 특히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신청한 분들 중에서는 또 범죄 경력이 또 이렇게 없는 분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만은 네. 다 대부분 조금씩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시스템 공천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흔히 우리가 면접할 때 말하는 정량 평가냐 정성 평가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네,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예, 예. 중앙당에서 그런 것들을 세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공천안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스템 공천화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부 지침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판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도 그런 유의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그 시스템 공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문제시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 하에서 정말로 젊은 청년들의 후보, 일단 여성들의 후보, 새로운 신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냐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우리 유권자들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든지 중앙당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과연 그 시스템 공천의 어떤 과정에서의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수님 이야기가 보면 예, 오승영 대표님 먼저 하시고. 청년이나 여성의 경우 시스템 공천을 했다면 한 명도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자원도 좀 부족하고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존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시켰다면 진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통과하기.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공천 룰대로 한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이 반복됩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번 도당 공천 과정에서 문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경쟁을 하기 직전에 걸러내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뭐였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수준에서 정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판진 이제. 교수님 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우리 정당의 좀 개방성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이루어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정당에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정당의 진입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공천 여성이나 청년 공천 과정에서는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시된 부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기초자치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잡음이 좀 있었다. 그리고 잡음이 또 일어난 이유가 좀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범죄 경력자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신청자 중에 범죄 그렇습니다. 경력자들이 의외로 많이 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민주당의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기가 그렇게도 진입 해석이 됩니까?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그 범죄 경력이 많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하려니 민주당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더라. 저는 이렇게 오히려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한 집단의 리더가 되고 최소한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가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려고 하는 리더가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뭐 들진 않았을 거니까 자기의 경력 관리를 해가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문해서 들어봤던 거고요. 정경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역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 그 깨끗하신 분 그리고 네.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에 그리고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지역위원장들이 결국은 보면은 이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인재를 심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투입을 한 그 선거 전에 투입을 했고 지역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보이고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지역위원장들께서 그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그것이 이번 선거에는 두드러졌다라는 것이 이제 패널들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해한 그런 유권자의 시각에서 이해한 그런 정도인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지역위원장의 입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전 그 김승남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선 과정 내지는 이 당내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일 텐데요. 정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우선은 저희 전남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물론 전라북도도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현역 의원 4분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것도 초선 의원 5분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공천 관리 과정에서 입김을 작용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 지역의 실정,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외부 인사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실정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된다. 그 지역의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 책임은 또 그 지역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남도당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 공관위의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그 참여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어떤 그 공천 배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 공관위원 19분이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논쟁이 치열하게 됐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외부 인사들이 그 지역의 위원장이 전행을 아주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전행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반대해내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모 구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여성 상무위원들이 전부 사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당 기여도, 예. 그러니까 정당의 기여도나 그다음에 정당을 잘 알고 정당의 정강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떤 분은 A란 분은 한 뭐 10년, 20년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한번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전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어떤 정책적인 차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지역의 이원장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정당을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그 희생하고 봉사했던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저는 충분히 지역위원장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이 세 번째 논의 과정, 그리고 민주당 공천 과정,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할 때 정경 교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가요?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저 지역에 너무 이렇게 그 특색에 맞는 입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무원칙으로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남 도당 차원에서 공관위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또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떤 개선점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이제 우선은 이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은 기본적인 역량 검사, 역량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역량 테스트요. 그러니까 네. 정치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책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당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수양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정당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분란의 요인으로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공천 과정에서 그냥 바로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 이전에 토론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추가로 또 어떤 역량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인적 자원이 이렇게 픽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스템 공천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음 선거에서 점점 발전돼야 될 제도이고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면 뭐 비단 이게 민주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은 달리하겠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당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가장 드러난 점, 물론 이제 6.1 지방선거에서만 있었던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남 같은 경우는 보성군수, 해남군수 이렇게 됐고요. 특히 그 해남군수 같은 경우는 아예 경선 과정 자체가 없어가지고 워낙 이게 좋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지역적으로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지역의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거나 지역 인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소홀하셨다.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 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든지 간에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이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참정권 훼손으로 이어질 정도로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투표율마저도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 참정권 훼손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당위원장께서는. 글쎄요, 뭐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지역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제 일당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께서 또 과거에 뭐 지금 7차례까지 지방선거를 치러오면서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때마다 심판을 해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지방선거 이전에 기초 단위에서 3인, 4인 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래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어려운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진보 정당이라든가 또 보수 정당 이런 정당들을 좀 키워내고 그런 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광해군 같은 경우 기초의원은 그런 게 좀 드물었습니다만 광해군 같은 경우에서도 의외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김승남 위원장께서도 이제 이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오승영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총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네. 있었습니다. 그 수혜자들을 보니까 민주당이 282명 무투표 당선됐고요.
국민의힘이 226명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수혜를 입은 정당이라는 거죠. 그만큼 광주, 전남, 호남,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는 거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영호남 지역에서 270명,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180여 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다는 거죠. 단체장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무투표 당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일단 큰 것 같고요. 민주당이 물론 그 개선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지만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관철을 했을 겁니다. 충분한 의석도 가지고 계셨고 검수완박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박력 있게 하시던데 그런 박력이 왜 이런 곳에서는 안 나타났는지, 특히 수도권 180여 석의 경우에는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사이좋게 하나씩만 공천해서 전형적으로 담합해서 나눠 먹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애초에 취지, 이 무투표 당선 제도가 도입하게 된 것은 1998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허경만 그 당시 워낙 민주당 계열 정당이었었죠. 그분이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00% 득표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독 입후보를 했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투표를 하지 말고 당선자를 확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후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토론도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죠. 선거운동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해당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도지사 혹은 구청장, 군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선자가 결정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으로서 좀 과제로 좀 주어져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일단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 문제. 또 무투표 후 단수 등록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더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후보를 문제. 더 기다린다라는. 네, 문제.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한 번 더 추가 모집의 네. 기회를 주는 것이 설사 한 명에 그친다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계 교수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무투표 당선자 내지는 무투표 후보가 생기는 이유가 그 지역의 정치적 지망생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민주당 공천 말고는 다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말고는 아예 당선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찍이 문제가 됐어서 사회적으로도 이미 어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좀 폐지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미 2009년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77.6%,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86%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 논의가 국회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대 국회에서는 폐지 법안이 6차례 냈는데 심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기득권 정당의 기득권 의원들이나 기득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 공천제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그래서 오승용 대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완전히 노정이 된 만큼 다음 선거까지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정당 공천제 폐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이 전체적인 이 정당 투표,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어떤 이걸 해결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 그렇게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접근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교육감 선거를 예로 들어보면은 누가 나온지를 모릅니다. 네. 오히려 후보 간에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악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당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지금 현행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시도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정당법을 5개에서 3개 정도로만 줄이면, 예컨대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면은 지역의 이슈, 뭐 환경 문제가 됐건 세금 문제가 됐건 여러 가지 지역 개발 문제가 됐건 이슈 기반한 정당들이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최소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또 이제 민주당과 제휴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책 연합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당법에 대해서 좀 족쇄를 풀 수 있는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 나눠주시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이유가 다 네.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때 그동안에 밖에 있었던 우리 민주당을 이탈했던 세력, 예. 탈당해서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네.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했던 분들은 정당법상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좀 잡음이 많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감점이나 탈당 경력자들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았는데 민주당을 지켰던 분들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하고 대해주냐. 그럼 우리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또 가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여러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의 요인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 복당 받아줍니까? 지금 당헌 당규상은 네. 못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또 대선이나 총선 때 당에서 또 대화합이 필요한 차원이면 그건 또 이제 앞으로 5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때 예. 가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은 당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진구수처럼 이렇게 거기는 저희가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특별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당선돼서 거기는 예외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그 아까 시스템 공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칙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니, 우리 당은 뉘앙스인데 당규예요. 어떻습니까? 네. 당에서 요구한 복당은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고위나 그 당무의 의결을 통해서. 시스템 복당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시스템 복당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의 또 공천 과정에서 입김, 또 무투표 당선 이 부분도 결국은 지역의 어떤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참정권과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익, 지역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정권의 무슨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나가서 참정권의 상실, 더 나아가서 참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무투표 당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다른 우리 패널분들이 정당법을 얘기하고 당헌 당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무투표 당선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기초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10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50대 50, 또 기초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50대 50인데 광역의원만큼은 100% 권리당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권리당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사실 지역위원장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러한, 물론 그분들을 어떤 폄하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역위원장을 만드는 분들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예. 그 한 지역위원 내에 예를 들어서 한 군 단위에 권리당원이 많게는 6천 명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천 명을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컨트롤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어제도 잠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권리당원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네. 생각하는 예, 권리당원. 권리당원 문제는 아까 시스템 공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니까요. 그게 두 배, 세 배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예, 예. 지금 겹쳐 있는 그 그런 부분이 기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핵심 대목이 예를 들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주제고 항상 끊임없이 어떤 기초단체장들은 또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지역구 위원장하고 지역위원장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주장을 하셔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회라든가 국회의원들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이죠. 뭐 정당 공천제 관련해서는 네. 아까 오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과거에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에서도 예. 이것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지금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정당 공천제를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거 나중에는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자꾸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지역에 대해서 인재 유입이라든가 이런 정치에 더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각 패널분들께 이번 6.1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3연패 당하신 거잖아요. 3연패 당했고 2년 뒤 총선에 당장은 미칠 영향이 좀 클 것이고 그리고 5년 뒤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것일 텐데 패널들의 의견들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그 파워 입김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2년 후에 총선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제시하고 표를 호소를 했는데 결과는 그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이 당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번 그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년 후에 총선의 과정에서도 이 무소속이 당선된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오히려 뭐 긍정적인 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정기 교수님. 예. 전 좀 민주당에게 좀 드리는 말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재건축 사업 이런 걸 보면 건축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철거하는 게 힘듭니다. 민주당이 변화하려면 지금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네, 방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혁신의 동력이 있는가,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생환을 했는데요. 결국 8월 전당대회를 놓고 민주당이 이제 이런 혁신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앞당겨져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2년 후 총선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기보다는 날개를 달아준 꼴인데 이후에 전국이 다른 수단, 예컨대 검찰 수사에 의한 어떤 국정 운영이 주요한 화두와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경우
굉장한 정치의 어떤 파행도 예상이 돼서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남 위원장님. 네, 뭐 이번 지방선거는 저희가 지난번 3월 9일 이제 대선 패배 후에 바로 치러졌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당이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은 잘 싸웠지 않았냐는 그런 안일한 인식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러한 어떤 패배나 이런 것들을 매듭 짓고 새롭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모든 비판, 그다음에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서 정말로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민주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반성할 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그런 이 쇄신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또 새롭게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민선 8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당선된 지역 일꾼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분들에게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정치는 지방선거에서 시작합니다. 선거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상식과도 같은 이 말이 2년 뒤 국회의원 총선에서 또 4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일꾼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